9월 23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미국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에 오릅니다. 이날은 매일 하는 브리핑이 이 비행기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젤렌스키는 미 대통령 바이든뿐만 아니라 다음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와 트럼프를 만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승리 계획을 설명하며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또 그가 유엔에서 G7 정상과 글로벌 사우스 정상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동안 크렘린에서는 러시아의 새로운 핵 사용 조건을 개정한 핵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향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이번 에피소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미국 방문에서 얻은 것과 향후 전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아봅니다. 한 가지 지원 요청드립니다. 향후 지오스토리에서 올라오는 영상은 똑같이 영어로 제작해 지오리포트라는 채널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한국식 영어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한국인의 시각으로 본 지정학 관련 영어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 만든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1000명의 구독자와 4000시간의 시청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측 상단과 설명란에 채널을 링크할 테니 꼭 들어가셔서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젤렌스키가 미국을 방문한 목적은 그의 승리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자들에게 설명하고 지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승리 계획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9월 4일 ABC와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 승리 계획을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하기 위한 다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평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러시아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영토, 즉 헤르손과 자포로지아, 돈네츠크 그리고 루안스크와 크림반도 전체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 공격 이후 러시아는 모든 협상 조건을 거부하고 푸틴은 키이우 정권과는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ABC와의 인터뷰에 담긴 젤렌스키의 승리 계획 내용은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입니다. 젤렌스키의 수석 보좌관이자 국가안보 고문인 안드레이 에르막은 9월 24일 뉴욕 외교관위원회에서 승리 계획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 초대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정식적으로 나토에 가입한 국가가 아니라 파트너 국가입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나 러시아와 전쟁 중인 상태에서 나토 가입을 허가하는 것에는 회의적입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러시아와 나토 간의 전쟁으로 전환하고 싶어하고 이는 그의 승리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나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젤렌스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젤렌스키 승리 계획의 두 번째 요소는 러시아 내부를 공격할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 제한 해제와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8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극적인 침공 이후에 이런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 젤렌스키는 이 요구가 승리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이 요구에 엇갈린 반응을 보입니다. 일부 동맹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은 여전히 이 아이디어를 심의하고 있으며 러시아 영토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제한을 아직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에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나토가 러시아와 직접 전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Это будет означать, что страны НАТО, США, европейские страны воюют с Россией. 뉴욕 타임즈는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미국, 영국, 프랑스가 공급한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도록 승인할 경우 러시아는 치명적인 공격을 포함한 더 큰 무력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 정보국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9월 29일 젤렌스키 대변인의 언론 발표에 따르면
아직 러시아 영토 공격을 위해 서방 무기를 사용하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젤란스키의 승리 계획 중 두 번째 요소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리 계획의 세 번째 요소는 지속적으로 첨단 무기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키이우는 나토 동맹국이 제공하는 무기와 군사 플랫폼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승리 계획에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지속적인 첨단 무기 공급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필요한 무기를 적시에 필요한 양만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 공격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전쟁 목표도 달성할 수 없었으며 많은 생명의 손실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군사 물자를 신속히 공급하려고 노력했다며 젤렌스키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9월 25일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당장 시급한 무기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 긴급 지원에는 공대지 미사일, 로켓 시스템, 포탄, 장갑차, 대전차 무기를 포함한 약 3억 7,500만 달러 가치의 무기가 포함됩니다. 이 지원은 PDA라고 불리는 대통령 인출 권한 패키지로 의회의 승인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PDA는 미국이 보유한 재고로 지원하는 패키지입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9월 27일 일부 동맹국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동맹국이 키이우를 돕기 위한 자금을 늘리는 방안에 반발하고 있어서 내년 우크라이나의 군수품 공급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3억 7,500만 달러 가치의 무기 지원은 승리를 위한 지원이라기보다는 2024년 말까지 우크라이나가 패하지 않고 최소한의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재정적 제약에 직면해 있고 잠재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나토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대로 무기를 무제한 공급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무기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무기 공장에 대한 집중 포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의 요구가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미국의 PDA 패키지 지원으로 젤렌스키 정권의 생명은 한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의 네 번째 승리 계획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가입으로 가는 명확한 경로도 승리 계획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인터넷 신문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현재 유럽연합과 나토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EU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만 공식 회원국은 아닙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4일 후 키이우는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 신청했습니다. 회원 자격을 얻으려면 복잡한 7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2022년 6월부터 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 후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회원국이 되려면 EU 법과 국내 법을 통합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아직 이 단계는 아닙니다. 2024년 6월 EU는 우크라이나와 회원국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젤렌스키는 EU가 더 빨리 EU 가입을 추진해 주기를 원하지만 EU의 속도계는 젤렌스키의 속도계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아직 언제 우크라이나가 EU 멤버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U 회원국들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 승리 계획의 다섯 번째 요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지원입니다. 젤렌스키와 그의 보좌관은 승리 계획에 경제 지원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약 4,8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리 돈 약 630조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글로벌 원조를 추적하는 독일의 키엘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키이우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유럽에서 1,100억 유로를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미국에서 750억 유로를 받았습니다. 유럽이 약속했지만 아직 지원하지 않은 금액이 770억 유로이고 미국의 경우는 230억 유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각국에서 지불하고 있는 난민 지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도 같은 기간 동안 전쟁이 더 지속된다면 최소한 지금까지 원조한 만큼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9월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79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방위 지원금을 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10조 원가량 됩니다. 특히 바이든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55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국방부가 미국 무기고에서 직접 물자를 우크라이나로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대부분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방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에 따라 24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고, 이 프로그램에는 추가적인 방공 장비나 무인 항공 시스템, 그리고 공대지 미사일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바이든은 또한 미 국방부에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미사일을 수리해주거나 추가 제공해줄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크라이나가 내년에 받을 수 있는 패트리어트와 알람 미사일이 수백 개 정도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 18명을 더 훈련시키라고 지시합니다. 한창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 지원 선언을 발표합니다. 벌써 전후 복구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암시하는 거 아닐까요? 바이든은 러시아 동결자금 수익금 5천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과 회복에 사용하겠다고 밝힙니다. To unlock $50 billion from the proceeds of those frozen assets to put that money to work for Ukraine as it rebuilds and recovers. 러시아가 전쟁의 대가로 지불해야 될 돈임을 분명히 했지만 이 문제는 1년 넘게 논의된 것이고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있고 러시아 내 서방 자금을 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는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해 유엔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여러 정상과 관계자들을 만나 우크라이나 지지를 호소합니다. 글로벌 사우스 대표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원을 방문해 양당 대표단과 만나 승리 계획의 핵심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초당적 지지와 결단에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호소합니다. 젤렌스키는 또한 유엔 회의 참석 전 펜실베니아에 있는 155mm 포탄 생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파괴 행위에 포탄을 지원해준 미국과 포탄 공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명합니다. This applause is not to me, really. Everything is to you and for your work. Thank you so much. I'm very honored to be here with my team. 여러 일정 중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권력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우크라이나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전쟁 종식 비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는 러시아가 침략을 멈추지 않으면 푸틴이 나토 회원국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젤렌스키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해리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재확인했으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전략적인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만나기 껄끄러운 상대인 트럼프를 찾아갑니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게 할 수 있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9월 24일 펜실베니아 유세장에서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이라고 말합니다. I think Zelensky is the greatest salesman in history. Every time he comes into the country, he walks away with $60 billion. Billion! 그리고 그는 본인이 당선되면 젤렌스키와 푸틴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겠다고 했습니다. If I win this election, the first thing I'm going to do is call up Zelensky and call up President Putin, and I'm going to say, you got to make a deal. This is crazy.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승리 계획을 설명했고 회의는 매우 실질적이었다고 회담 후 브리핑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젤렌스키와의 회동 후 기자회견장에서 나는 푸틴과 아주 좋은 관계다라고 말했습니다. So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I also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s you know, with President Putin. And I think if we win, I think we're going to get it resolved.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젤렌스키의 얼굴에 나타난 공포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자와의 회동은 차가웠으며 두 사람 사이에 화학적 반응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이 기사에서 말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이번 미국 방문에서 풀어놓은 승리 계획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서방 언론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젤렌스키의 빅토리 플랜 속에 들어가 있는 5가지 중 명확히 얻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는 젤렌스키의 승리 계획에는 획기적인 제한이 없었으며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서방 관리들이 젤렌스키의 승리 계획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었다고 합니다. 유엔 총회 논의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 계획에는 특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획기적인 돌파구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른 소식통은 이 계획을 그저 희망 목록이라고 불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0월 1일자 기사에서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또한 우크라이나 갈등 해결을 위한 휴전과 가능한 양보에 점점 더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이 기사에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 유럽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 외교관은 우리는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영구적인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에 대해서 점점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보수 성향 경제 전문지 더 이코노미스트는 9월 마지막 호에서 우크라이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젤렌스키를 표지에 등장시킵니다. 러우 전쟁에서 좀처럼 러시아 우세를 인정하는 기사에 인색한 이 미디어의 카바 스토리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잡지의 기사는 전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동맹국은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후원자들이 승리하려면 먼저 자신들이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이 기사는 지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값비싼 소모전을 치렀고 젤렌스키가 미국에 가져온 빅토리 플랜보다 훨씬 더 야심찬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고 긴급한 진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력망 파괴로 혹독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고 국민들도 전쟁에 지쳐 있으며 충분히 훈련받은 병사가 전선에 투입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동맹들의 전쟁 피로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의 구급파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돈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젤렌스키는 잃어버린 영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으라고 충고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영토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서구편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니 더 민주화되고 서방화되어 이를 무기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서방은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해주고 자체 방위 산업을 키워줘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전쟁의 포기가 아니라 전열을 정비하고 재도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듯합니다. 평화 협상은 있어도 전쟁의 끝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젤렌스키의 승리 계획을 구매하기 위해서 79억 달러를 지불했으며 덤으로 3억 7,500만 달러 가치의 무기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840억 달러와 아직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할당하지 않은 260억 달러의 가치를 더하면 1,100억 달러입니다. 지금까지의 지원 금액과 이번 승리 계획을 위해 지불하기로 한 돈을 합치면 1,179억 달러입니다. 젤렌스키는 미국이 지금까지 지원한 대가로 푸틴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미국 국민들은 그 많은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을까요?
한 번쯤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가 뉴욕을 떠나면서 올린 텔레그램 영상에서 독일 람슈타인에서 10월에 있을 회의에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Зустрічі в Німеччині в рамках Рамштайну. Це формат, де разом з партнерами ми будемо йти за змістом пунктів плану перемог. 큰 성과 없이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그의 표정에서 무거운 짐이 느껴집니다. 국가란 무엇이고 정치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리더가 존경받고 훌륭한 리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전쟁의 대가로 국민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전쟁은 중동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도 전쟁의 씨앗이 싹트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정치적 리더를 위해서 국민 개개인의 목숨을 희생할 가치가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만약 러시아가 불리해질 경우 푸틴이 취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합니다.